기간 동안 잘못 지급된 구호자금 불법 수령 적발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식당 5개 영어 프로그램이 앞으로 매년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계절성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청소년과 노숙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약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 국가에서 틱톡 퇴출 움직임이 확산하자 틱톡이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국제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폭발물을 반입하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이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한 공동연구팀이 10년간 70대 노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발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코로나19 팬데믹 구호 자금을 불법으로 수령하거나 사기 행각을 일삼은 조직들을 추적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원했던 구호자금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약 16억 달러의 자금 투입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중 팬데믹 대유행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조직의 대규모 사기 행각을 추적 조사하는 데 약 6억 달러의 자금을, 그리고 사기 및 신원 도용을 보호하는 데 약 6억 달러, 신원 도용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약 4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실업보험 사기 등 지원금 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대대적인 팬데믹 구조 계획으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이 같은 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법안은 각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물론 실업급여,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근로자 계속 고용 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대출 확대 등 역사상 가장 큰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워낙 규모가 큰 데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허위 사실을 보고한 후 사기로 부정 수령을 해가는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사기 행각 적발 및 차단을 위해 작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부정 사례를 적발해왔는데 백악관은 새로운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태스크포스 팀의 규모를 3배로 확대해 불법 수령에 대한 추적과 환수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현재까지 태스크포스 팀 활동을 통해 구호자금 2억 8,600만 달러를 회수한 사례가 있었고 유사 사례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및 메디케어 프로그램 관련 사기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이들에게 약 54억 달러의 지원금이 새어나갔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지난 1년간 추진되어 왔던 뉴욕시 5개 식당 영업 연구화가 잇따른 집단 소송에 휘말려 절차의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시의회는 앞으로 매년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계절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시와 시의회 그리고 식당협회 등은 지난해 뉴욕주 법원 판결로 5개 식당 연구화가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에 시설을 설치하고 10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5개 식당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에서 교통국으로 바뀌고 라이센스 비용도 허가 내용에 따라 새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5개 식당이 계절 프로그램으로 시행되는 데 대해서도 일부 식당들은 매년 수천 달러의 철거 및 설치 비용, 철거 후 시설 보관 비용, 봄에 새로 설치할 때 보도, 차도 공간 확보에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뉴욕시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5개 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지난해 3월 맨하탄 주 법원은 22명의 맨하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는 5개 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대부분은 많은 식당이 몰려있는 맨하탄 첼시, 헬스키친, 이스트빌리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은 5개 식당 영업에 따른 소음과 위생 문제에 대한 민원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영업을 하는 총 식당 2만 4천 개 중 5개 식당 영업을 신청한 레스토랑은 1만 3천 개로 팬데믹 이전 1,400개의 식당만 5개 식당을 운영했던 것보다 5개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 수가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약 2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정신건강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뉴욕시는 우울증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률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노숙자 사망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욕시는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Care Community Action이라는 뉴욕시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 기준 10세에서 14세 청소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었다며 팬데믹 사태를 거치며 청소년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숙자 사망 원인 1위가 약물 과다 복용이라며 사망이나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예방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2025년까지 5개의 약물 과다 복용 방지 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공립학교 내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번 프로젝트에 약 2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숙자 및 출소자들이 커뮤니티에 적응하지 못해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들의 주택 지원과 식품 지원을 확장하고 취업 교육을 강화하며 커뮤니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클럽하우스 수용 인원을 확대해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인구는 무려 25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범죄나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뤄진 전국 단위 조사에서 특히 미국의 10대 여고생의 우울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만큼 한동안 지속적 슬픔과 절망감에 빠졌다는 여고생은 57%에 달했습니다. 자살 시도를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여고생의 비율도 30%로 남학생 14%의 2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학생의 심리건강 악화 이후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불안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초래하고 여기에 진로 문제와 외모에 대한 높은 기준,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겹쳐 더 많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서부를 중심으로 유통되던 일명 좀비 마약이 동부 대도시로 빠르게 퍼지고 있어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랭크라고도 불리는 자일라진은 본래 쓰임은 동물 진정제지만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마약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극도의 졸음과 호흡 저하, 또 피부를 괴사시키는 증상을 보입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감염 부위를 절단해야 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은 이미 공급 포화 상태로 이곳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 샘플의 90% 이상에서 이 자일라진이 발견됐고 뉴욕시에서 수집된 샘플에서는 25%에서 발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에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 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틱톡은 청소년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세 미만 사용자의 이용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기능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만약 18세 미만 사용자가 60분을 넘겨 이용하면 별도의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 하루 100분 이상 이용하지만 60분 이용 제한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제한 시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부모가 자녀의 이용 시간을 요일별로 설정하고 이용 시간 등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틱톡은 지난 2020년 부모들이 자녀의 이용 시간을 통제하고 시청하는 컨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도 지난해 부모들이 자녀의 이용 시간을 확인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틱톡의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앱에서 제공하는 부모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보호단체 커먼센스 미디어 창립자인 제임스 스테이어는 사용시간 제한은 청소년과 가족을 위해 긍정적이지만 틱톡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청소년들을 약물, 섭식 장애, 폭력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컨텐츠로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영상 틱톡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다운로드를 많이 받은 앱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블랙아웃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고 틱톡이 해당 챌린지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컨텐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 개인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의혹에 안보 위협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공기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펜실베니아주 국제공항에서 플로리다로 향하는 항공기의 짐 검사대에서 가방에 든 폭발물이 발견돼 40대 남성이 FBI에 체포됐습니다. 항공기에 반입됐을 경우 탑승객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수사국은 성명을 내고 펜실베니아주 리하이밸리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반입 사건의 용의자로 마크 머플리를 체포한 뒤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국 직원은 수화물 검사를 하던 도중 수화물 검색대 경보기가 작동했고 머플리의 가방 안에서 폭탄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교통안전국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즉시 공항 일부를 폐쇄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 폭발물이 촛불 심지와 비슷한 즉석 퓨즈가 달려있었고 그 폭발물에 든 검정색 화약가루 등이 열과 마찰에 의해 쉽게 점화되어 항공기에 반입될 경우 비행기와 탑승객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I'm traveling with my kids, so I'm glad the system worked and everybody was safe. So for it to happen here, we were a little bit shocked that somebody tried to pull something at a small airport. Our little neighborhood airport is what we think of it. So, but it is comforting to know that he didn't get very far. 가방 안에선 이외에도 부탄가스 1개와 테이프로 고정된 콘센트 2개, 흰 가루가 묻은 파이프 1개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머플리는 공항 당국이 방송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호출한 직후에 공항을 빠져나와 달아났으며 FBI 요원들은 그를 추적해 랜스포드에서 밤늦게 그를 체포했습니다. 머플리는 얼리전트 항공 201기에 올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샌포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FBI는 현재 머플리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미국 내 공항에서 총기와 폭발물을 적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한 공동연구팀이 10년간 70대 노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발병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바이타민 D 보충제가 치매 예방을 돕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캐나다 캘거리대와 영국 엑서터대 공동연구팀은 평균 연령 71세 노인 1만 2,388명을 대상으로 10년간 비타민 D 보충제 섭취와 치매 간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대상자 중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4,637명은 A그룹으로 묶었고 먹지 않는 7,751명은 B그룹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치매 발병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A그룹의 치매 진단 비율은 B그룹보다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치매에 걸린 사람은 21.8%인데 이 중 75%가 진단 전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초기부터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먹어온 사람은 25%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타민 D 보충제의 효과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 인지장애가 시작되기 전 섭취했을 때 더 좋았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을 뜻하는 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를 모두 요약하자면 비타민 D 보충제를 인지 능력 저하가 시작되기 전부터 먹는 게 치매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연구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또 알츠하이머성 치매 위험인자인 변이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공동 연구자인 바이런 크리즈 교수도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고 그 수가 2050년까지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치매 예방이나 발병 지연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결과는 비타민 D 섭취가 이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해 기준 미국 남성들이 1달러를 벌 때마다 여성은 82센트를 버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성의 임금은 20년 만에 15%포인트 증가했으며 아시아계 여성과 백인 남성의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흑인 여성의 임금은 백인 남성의 70% 수준이었고 히스패닉 계열 여성은 65%였습니다. 백인 여성은 83%로 나타났고 아시아계 여성은 93% 수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25세에서 34세 여성들은 지난 2007년 이후 같은 연령대 남성의 임금에 비해 90% 혹은 그 이상을 줄곧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37세에서 46세 여성 집단은 84%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미주 한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재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미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중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3주 연속 감소하며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 모게지은행협회는 지난달 한 주의 몰게지 신청이 전주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게지 신청이 1년 전과 비교하면 44% 급감했습니다.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 모게지 평균 금리는 6.5%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는 3.89%였습니다. 시장은 미국 중앙은행이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뉴욕시경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월 뉴욕시 전철 내에서 발생한 중범죄는 1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3% 감소한 수치입니다. 2월 기준으로도 올해 170건이 집계돼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전철 안전계획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철 역내 경찰력 투입을 확대해 300개 이상 역에 1,2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전철 내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1월 일일 평균 전철 탑승객 수는 210만 명대, 2023년 1월 일일 평균 전철 탑승객 수는 300만 명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